자, 일단은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은 칠판 보시면서 요거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재무회계에서 넘어갔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요거예요.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요. 요거. 자,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정부보조금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산 관련 보조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관련 보조금이요. 자, 그러니까 수익 관련 혹은 얘를 다른 말로 비용 보전 보조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자, 일단은 자산 관련 보조금 중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전기차 사는 것들. 정부에서 보조금 내는 거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용 보전 보조금, 뭐 수익 관련 보조금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 민생회복 쿠폰,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 거를 이제 기업이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일단 수익 관련 보조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상환 의무가 있고 없고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환 의무라고 하는 건요, 요거예요. 이걸 갚아야 돼, 이 느낌이 아니라 뭔가의 조건이 붙어져 있는 거야. 조건이 붙어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 민생회복 쿠폰도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이었어요. 5년 동안 안 쓰면 다시 환수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청 안 하면 못 받거든. 요런 것들, 요런 의무가 붙어져 있는 것들을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주는 거. 요런 것들이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관련 없이 주는 게 뭐가 있었을까? 일상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명절 때 이렇게 차 몰고 가시면은 톨게이트비 무료거든. 그런 것들이 상환 의무가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를 꼭 지나가야 된다 막 이런 의무를 주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얘는요, 수령 시에 그냥 조금 밑에 쓰자. 수령 시에는 그냥 비용을 차감시키거나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는 분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다. 그럼 관련된 비용을 빼거나 아니면 그만큼 정부 보조금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간단해. 자, 근데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요. 수령 시에는 우선 부채로 회계 처리해요. 그리고 의무가 충족이 됐을 때 이때 우리가 비용 차감이나 수익 발생으로 처리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받았을 때는 일단 선수금 이런 명목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의무 기간이 끝났어. 혹은 내가 그 의무를 이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비용 차감이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산 관련 보조금이요. 자,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취득할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이연수익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산차감법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건물을 100만 원짜리를 취득해요. 근데 여기에 건물에 보조금이요 40만 원이 투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40만 원 준대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연수익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부가 나한테 돈 빌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령을 하면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라면요. 자, 건물 취득 시에는 이렇게 분개가 돼요. 차변에 건물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저 건물 샀으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돈이 있는 거죠. 얼마? 40만 원. 그리고 얘를 이연 보조금 수익이라고 해서 부채 처리가 돼요. 선수 수익과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 써야겠다. 한 칸에 다 못 쓰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현금을 상계치면요, 이런 분계가 나오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자, 이 건물을요, 우리가 보유하면 우리 삼각평가 손상을 해야죠. 그랬을 때, 감가상각을요, 요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시에는 어떤 분계가 되냐면요, 이런 분계가 돼요. 자, 우리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만 쓸게요.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 2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 상각된 비율만큼 부채도 없애주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상각이 몇 퍼센트가 됐어? 20%가 된 거잖아. 그럼 부채의 20%도 없애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8만 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해요. 이 수익의 이름까지는 나도 모르겠어. 원칙 중심 회계 처리니까. 근데 어쨌든 수익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거.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자산 차감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 요거는 건물 100만 원짜리 사면서 내가 60 사고 정부가 40만 원 샀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그냥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나머지는 정부가 샀어.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써줘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6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산 차감 계정을 써. 이렇게. 이 계정이 뭐가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보조금 충당금 막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써. 어쨌든 원칙 중심이라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산 차감 계정이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감가상각 시에는요, 요거 감가비가 되죠. 그러면 감가비가 20만 원 나올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산 차감 계정 없애주는 거야. 똑같은 비율대로 차감 계정 없애주면서 감가상각비를 없애줘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건물 60만 원어치 그냥 감가상각한 거야. 쓸 때만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왜냐면 40만 원어치 우리가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갑자기 오자마자 수업해서 지금 놀랬어? 수업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회계처리는요, 완벽히 사실 똑같은 회계처리예요. 완벽히 똑같은 회계처리인 게 여기 감가상각만 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얼마예요? 8만 원이죠.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0만 원이지. 그러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12만 원일 거야. 자, 여기요. 자산차감법이요. 자, 여기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없어요. 0이야. 맞잖아. 근데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비용 20만 원 잡았다가 비용 8만 원 취소했잖아. 그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두 회계처리는 완벽히 똑같은 회계처리다 라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부보조금 요것만 좀 아시면 돼요. 요것만 좀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에서 두 번째로 좀 배울 건요. 이거 한번 들어갔다. 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여러분들 요거야. 우리가 금융자산을 구분했을 때요. 금융자산 구분했을 때 뭐뭐를 이용한다고 했어? 계약상의 현금 흐름과 사업모형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우리 이거 안 배우고 왔잖아. 그래서 요거 좀 얘기해 볼 거야.
자, 첫 번째는요. 계약상의 현금 흐름은 뭐냐? 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금융자산을 샀을 때 기대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원금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원리금 모형이 있어요. 자, 원금 모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원금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 다음에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두 가지 구분하는 거야. 채권과 주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원리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채권밖에 없어. 주식은 이자가 없거든. 맞죠? 그럼 원금 모형은 주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건 존재할 수 있긴 해. 무이자부 채권이 존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얘가 안 나오니까 주식과 채권을 구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업 모형이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야. 그래서 얘는 계약상 현금으로는 수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상 현금으로는 수치 및 매도의 목적이 있어요. 자, 요건 뭐야? 남 팔아.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랑 비슷한 거야? 만기보유증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계약상 현금 흐름을 받다가 갖다 팔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야? 매도가능 증권이지 뭐야.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외의 목적이요. 얘가 뭐가 있을까?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 단기 손익 인식 목적이다. 이러면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합을 잘 봐봐. 원금 모형하고요. 만약에 이게 만났어. 그럼 얘가 뭐가 돼? 지분 상품 중에 FVOCI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니라 원리금 모형하고요. 원리금 모형하고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목적이 만났어. 그럼 얘가 뭐가 돼? A씨금융자산. 얘 만기보유증권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나올 수가 없다고. 주식에는 A씨금융자산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함정으로 되게 많이 나와. 물론 무이자부 채권일 때 나올 수 있어요. 무이자부 채권일 때 나올 수 있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다니까. 근데 만기 보유증권이 어떻게 나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나타내는 거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간혹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금융자산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좀 얘기하고 갈게. 문제에서 요거 묻는 문제가 아마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금융자산을 발행한 사람은요, 우리가 회계 처리 어떻게 해?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자본으로 처리하는 거 지분상품이라고 얘기하잖아. 분류하는 거야. 분류하는 게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되게 간단해. 수량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요, 얘가 지분상품이에요. 근데 위의 요건 중에 미충족이라면 금융부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볼게. 요거는 책에 있는 문제 하나 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내가 다 뽑아놨어.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흐리냐, 근데. 보여요? 보여요? 네. 선명한 걸로 보게 해줄게. 33번이었지. 자, 요거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봐.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제가요, 지분 상품은 뭐라고 얘기했지? 요렇게 구분한다고 했잖아. 수량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봐봐. 지금요, 첫 번째 1번 얘기해 볼게요. 1번은 1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 상품이 인도할 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금액은 확정돼 있어. 근데 몇 개를 주는데? 몰라. 수량이 미정이란 말이야. 맞죠? 그때 당시에 우리의 시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원이라고 한다면 1억 개 주면 되죠. 10억이라고 한다, 10원이라고 한다면 10억 개 줘야지. 개수가 확정이 안 됐어. 그럼 얘는 수량이 미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금융부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0kg의 금의 가치, 우와. 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지분 상품 인도할게요. 이거는 얘는요, 여러분들 금액도 몰라요. 100kg의 금이 얼만데, 그쵸? 그 다음에 수량도 몰라요. 그때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주는 거잖아. 미확정이라고, 금융부채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얘기해 볼게요. 자, 공모가액이 80%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로 주식 1만 주를 인도할 계약이요. 자, 요거는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금액을 몰라요. 공모가액이 80%가 얼만데, 모집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게 얼만데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금액이 미확정이 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금융부채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3번 보시면요, 지금 액면금액 100억 원 금액 확정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몇 주 준다고 했어요? 1만 주. 수량도 확정돼 있잖아. 이렇게 된다면 지분 상품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수량과 금액이 확정돼 있어야만이 지분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과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금융부채가 되는 거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간혹 물어보는 문제 나와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요새는 조금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감이 좀 있는데 예전에는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야. 손실 예상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요 표를 작성을 해볼 거야. 오랜만에 볼 것이야.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우리가 계약 금액이요, 1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감기 걸린 사람이 많구나. 저리 가. 나 안 푹 싫어. 저리 가. 자, X 1년도 때. 자, 여기 20만 원이었고,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X 1년도 때요. 진행률, 그 다음에 누적 수익, 누적 원가, 누적 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이요. 그 다음에 단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이익. 여러분들 요거 한번 구해 보실게요. 일단 X 1년도만 한번 구해 봐. 잠깐만. 이렇게 하자. 자, 우리 예전 기억을 되돌려서요. 진행률 어떻게 구했었죠? 진행률은 여태껏 쓴 돈을 총 예상 원가로 나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여태껏 쓴 돈은 20만 원이니까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쓸게요. 20만 원이고 총 예상 원가는 100만 원이니까 여기 2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누적 수익은 우리 어떻게 구했었지? 누적 수익은 계약금액 곱하기 진행률로 구했었죠. 맞죠? 그러면 얘는 150만 원 곱하기 20%에서 3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누적 원가는 뭐였어? 여태껏 쓴 돈이었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여태껏 쓴 돈이니까 요거 2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누적 이익은 요거 1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이요. 단기 수익, 단기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자, 단기 뭐뭐는 단기 누적 뭐뭐뭐에서 전기 누적 뭐뭐뭐 뺐었잖아. 자, 그러면 단기 수익은요. 단기 누적 수익에서 전기 누적 수익 빼니까 자, 전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3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원가는요. 단기 누적 원가에서 전기 누적 원가 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단기 이익은 단기 수익하고 단기 원가 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자, 여러분들 원가가요. 이렇게 바뀌어요. X 2년도 때 이제 여기가 80만 원이 발생해. 그리고 총 예상 원가가 20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여태껏 쓴 돈은 얼마예요? 여태껏 쓴 돈은 작년에 25에 80만 원 써서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총 예상 원가는 200만 원. 그러면 5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단기 누적 수익은요. 누적 수익은 150만 원에 50%. 이렇게 해서 7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누적 원가는 여태껏 쓴 돈이잖아. 여태껏 100만 원 썼지. 그렇죠? 그러면 요때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25만 원이. 맞죠? 아, 맞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은요. 단기 누적 수익에서 전기 누적 수익 빼니까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단기 누적, 아니, 단기 원가는요. 단기 누적 원가에 전기 누적 원가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기 이익은요. 요거 빼주면 되니까 35만 원.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냥 우리 식 그대로 넣은 거야. 맞지?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보자. X 2년도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지금 X 2년도 기준으로는 X 1년도부터 먼저 볼까? 자, X 1년도는요. 누적 이익이 왜 이렇게 나온 걸까? 얘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뺐으니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자, 봐봐. 요 누적 이익은요. 사실 요렇게 구하는 거거든. 자, 계약 금액 150, 공사로 완성한 150만 원 받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총 쓰는 돈이 얼마야? 공사를 위해 100만 원에 20%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딱 10만 원이 나오잖아. 맞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여기를 보자. 여기를 보면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버는 돈이 150이에요. 근데 공사를 위해 쓰는 돈이 200이잖아. 그래서 50% 하면은 딱 25만원, 마이너스 25만원이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우리가 어쨌든 공사를 완성하면 지금 알고 있죠. 얼마 손해봐요? 50만원 손해보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150만원 봤는데 총 예상원가가 200이래. 그럼 어차피 공사를 완성시켜도 200이라고요. 아니, 어차피 공사를 완성시켜도 마이너스 50만원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예상되는 경우라면요, 그냥 전액 다 손실로 인식해요. 즉,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어차피 네가 완성시켜봤자 50만원 손해볼 거니까 지금 50 인식해. 알았을 때 인식해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라고 얘기해. 손실은 알았을 때 바로바로 인식해라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50이 되려면 이게 얼마가 더 더해져야 돼? 이게 25만원이 더 더해줘야죠. 그래야 얘를 50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얘 마이너스 50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75에서 얼마 빼야 마이너스 50이 나와? 125만원 빼야 마이너스 50이 나오죠. 그럼 25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을 설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을 설정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 이거 왜 35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350에서 그러니까 35만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잡히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즉, 이 손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원가 금액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누적 원가가 25만원 늘려면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야. 자,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사실 요게 돼야죠. 단기 누적 원가는 125만원이니까. 그쵸? 그러면 요거 하면은 이 금액이 얼마 나와? 1050만원이 돼야지. 맞죠? 그럼 1050만원이 되면은 여기서 여기 빼주면 60만원의 손실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즉, 우리가 총 원가하고요, 총 계약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손실이 예상되면 그 손실 전액을 그 해에 다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손실 예상 거래예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저장해 드릴 거고요. 나중에 IFRS 와봐라. 이거 계속 나온다. 자, 만약에 이 금액이요, 요렇게 바뀌었다고 해볼게.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긴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됐을 때 X이념도 여러분들이 칸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 채워보라는 거야. 잠깐만.
자, 우리 진행률부터 구해볼게요. 자, 진행률 구해보면 요거 지금 여태껏 쓴 돈이 얼마예요? 1280, 즉 128만 원이죠. 그 다음에 총 예상 원가는 160만 원이잖아. 그러면 얘 80%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요. 누적 수익 구해보면요. 1,500만 원 곱하기 80% 이렇게 해서 1200, 즉 12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누적 원가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바로 생각하자. 자, 우리요. 지금 계약 금액이 총 예상 원가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 손실이 예상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손실을 인식을 해야 돼. 얼마? 완성됐을 때 보는 손실. 즉 누적 이익이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지. 맞잖아. 자, 다시 우리 받을 돈이 얼마야? 150. 완성됐을 때. 완성될 때까지 써야 되는 게 얼마야? 160. 그러면 공사가 완성돼도 우리 얼마 손실 봐요? 10만 원 손실 보잖아. 맞죠? 그거를 누적이익에 적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 얘를 1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누적 원가는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원래 누적 원가는 얼마예요? 원래 누적 원가는 요거 두 개 합친. 요거 두 개 합친 뭐였지? 128만 원이죠. 맞죠? 근데 128만 원인데 얘가 어쨌든 10만 원 손실 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를 더 더해준 거야? 2만 원을 더 더해준 거지. 2,000원? 2만 원 이렇게 더해준 거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 단기 수익은 구하기 쉬워요. 단기 누적 수익에서 전기 누적 수익 빼주면 9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예, 단기 누적 원가 130에서요. 전기 누적 원가 이렇게 빼주면은 얘는 11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럼 단기 이익은 마이너스 2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즉 이렇게 손실이 예상이 된다면 요금에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지. 받을 돈이 150이고 쓰는 돈이 160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보겠다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는 이렇게 가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설계약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왜 심하라고 얘기한지 알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저장만 좀 할게요. 일단은 재무회계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죠. 제가 문제 뽑아놓은 건 있어요.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고 하나 더.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네. 중간 재무 보고요. 자, 중간 재무 보고는 제가 교재에서 아예 내용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지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중간 재무 보고라는 거요. 요거 왜 할까? 취지가 뭘까? 이것 때문이야. 적시성 확보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연차 보고만 하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중간중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공되는 보고서는 뭐가 있냐 라는 건데,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재무제표 뭐가 있어? 재무상태표. 그렇죠? 그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똑같이 제공돼. 그 다음에 주석도 줘야지. 맞죠? 이렇게 주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보고하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얘기해. 요약이라고 얘기해. 요약을 해서 주고요. 얘는 뽑아서 준다라고 해서 요 말을 붙여주는 것 뿐이야. 5가지는 똑같아.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 재무보고를 하다가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들인데요. 자, 첫 번째요. 첫 번째는요. 얘는 연차 보고와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차 때는 건물의 정액법으로 생각했다. 중간 재무제표 때는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연차 재무제표와 연차 보고와 똑같은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 가시나요? 자, 그다음에 일시적 계절적 수익은요.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면 안 돼요. 미리 예측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자, 봐봐. 여러분들, 제가요 12월만 매출이요. 1년 중에 12월에 매출액이 12억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연평균, 아니, 월마다 평균적으로 1억 원씩을 벌어요. 이렇게 보여줘도 될까? 안 된다고.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가요. 요거예요. 12월에만 매출이 집중됐다는 거 보여줘야 돼.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겨울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1억씩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하면은 겨울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내가 12월에 이만큼 벌 거니까 야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렇게 매출을 땡겨서 인식하자. 안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일시적 계절적 비용이요. 얘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단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미리 예측해서 인식하는 거 가능해요. 수익은 이런 말이 없지만 비용은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이거를 보통 연간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 책에선 그렇게 얘기해. 근데 뭐 이게 이거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스키장을 해요. 그럼 스키장의 리프트의 감가상각비는 언제가 가장 많이 될까? 겨울에 많이 되겠지. 그렇죠?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측해서 인식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스키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연중 고르게 발생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고. 맞죠? 그거는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감가상각비는 월마다 이만큼씩 발생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스키장을 이용을 안 해도 그 리조트는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비바이디 같은 데는 그렇게 되죠. 저기 오크밸리 거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중간 재무 보고의 방법이요. 자, 우리 요거를 얘기해 볼 거야. 만약에 우리가 2, 4분기에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 재무 보고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무 보고를 할 때는요. 무조건 비교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 비교식으로.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요거는 쓴단 말이야. 그럼 비교식 재무제표는 어떻게 써야 되냐? 요건 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문구를 정확히 써줄게. 책이랑 헷갈리지 않게. 내 문구대로 쓰면 안 되니까. 어디 있죠? 자, 우리요 재무제표를 3개를 넘길 거야. 4개를.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현금 흐름표나 좀 쩌리들부터 먼저 하자. 자본 변동표를 작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해 회계년도 누적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쓰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이라고 해요.
얘는 그럼 2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비교 기간을 잡겠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기간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재무상태표라면요. 자, 얘는 당의 중간 보고 기간 말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25년 6월 말 기준으로 쓰는 거야. 얘는 원래 누적 재무제표니까. 근데 얘는요. 직전 회계연도 말. 이렇게 하자. 정확히 쓸게. 연차 보고 기간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4년 12월 말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비교식은 이렇게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의 중간 보고기간 말. 중간 기간. 보고기간. 중간 기간.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것과 요 기간 두 개를 써줘야 돼. 올해 걸 두 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직전 동일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도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총 4개 재무제표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거 꽤 많이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보고, 중간 재무 보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무회계 1차적인 심화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할 거고요. 여기 다 있어. 내가 다 모아놨어. 여기도 다 있잖아. 그래서 내일 이제 나머지 것들도 또 배울 거 있어요. 여기서 더 추가될 건데, 복합금융사채도 제가 뽑아놨고, 그 다음에 연속상환사채도 좀 뽑아놨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재무회계 관련된 건 내일 좀 배우도록 할게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화 하나하나씩 메꿔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4일 동안. 그리고 또 관련된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세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심화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원가 관리에서 성과 평가를 얘기할 때 4가지 중심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첫 번째가 수익 중심점, 두 번째가 원가 중심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익 중심점, 네 번째가 투자 중심점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원가 중심점은 제가 강의 안 한다고 얘기했었지. 사실 강의를 했었지. 표준원가라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내용은 딱 이거야. 재료가 하나 들어갔을 땐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재료가 2개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나오는 게 배합 차이하고 수율 차이예요. 아시겠나요? 자, 요거 문제 한번 읽어보자. 이건 실제 교재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셨나요? 그러면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한번 해볼게. 자, 지금요, 요거 정리해보면 우리 요쪽이 예산 자료죠. 요쪽이 예산 자료고 여기가 실제 자료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요 예산대로였다면요, 그냥 예산이라고 표현을 할게. 예산대로였다면요, 우리 재료를 두 개를 넣을 거야. 첫 번째는 X라는 재료를 넣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X라는 재료는 우리가 예산대로 들어갔으면 1000개를 만들었으면요, 하나당 90개가 들어갔어야지. 맞죠? 90개가 포함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10원에 사왔어야죠. 맞죠? 그 다음에 Y는요, Y는 1000개를 만들었다면 얘는 30개의 재료가 들어갔어야 될 거야. 각각 단위당. 그리고 얘를 30원에 사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료를 총 몇 개 쓴 거야? 총 12,000개를 썼을 때, 12만 개구나. 12만 단위를 썼을 때 X가 9만 단위고요. 그 다음에 Y가 3만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즉 75%는 얘를 쓴 거고요, 25%는 얘로 배합이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수익 중심점 얘기할 때 항상 뭐부터 변한다고 얘기했지? Q부터. 얘부터 변한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Q는 요 12만 단위야. 요 12만 단위인데, 자, 요거 실제 자료 분석해보자. 실제 자료는 11만 단위를 쓴 거죠. 7만 7천, 3만 3천 이렇게 쓴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7만 7천 단위 썼고요, Y는 3만 3천 단위 쓴 거 아니야. 그러면 배합이 어떻게 된 거야? 70%. 얘는 30%가 배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Q부터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11,000 단위를 썼다면, 너 75%는 얘를 썼어야 돼. 10원에 사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왜냐면 이 X가 사실 이거잖아. 이렇게 제가 쓰긴 했지만, 네가 12만 단위를 썼을 때 75%가 X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쵸? 그래서 Q부터 변화를 시켜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Y를 썼다면 11만 단위를 이렇게 썼다면 Y가 25%였어야 돼. 30원에 사와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Y는 원래 이렇게 쓰기로 예측을 한 거거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자, 요렇게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차이를 수율 차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나요? 수율 차이야.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보면 90만 원, 90만 원이니까 180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와, 암산이 안 된다. 165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수율 차이는 15만 원. 자, 원가는 줄어들면 좋은 거야, 유리하다는 거죠. 맞죠? 자, 근데 Q를 변화시켰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실제라고 얘기해 보면요, 자, X는 이렇게 되죠. 11,000 단위 곱하기 얘 실제로 투입된 건 70%가 투입됐잖아. 10원짜리가. 그 다음에 Y는요, 30%가 투입됐죠. 30원짜리가. 맞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요, 77,000 곱하기 10, 36,000 곱하기 30 하면은
얘가 176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여기는 뭐 때문에 변한 거야? 원래 75대 25로 써야 될 거 70대 30으로 썼으니까 이 차이를 우리는 배합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재료가 두 개일 때는 수율 차이, 배합 차이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뭐야? 수량 차이. 수익 중심점이 수량 차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배합 차이인 거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원재료 버전의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 아마 기출문제 전에 풀었던 것 중에 있을 낀데 이 회차가 아닌가? 회차가 헷갈려서. 아, 여기는 배합 차이하고 수량 차이가 나왔네요. 자, 오늘 아마 나올 거야. 오늘 요 수율 차이하고 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맞을 것 같은데. 백 101번이었나 그랬을 텐데. 아니네. 어디지? 몇 번이야? 112번인가? 어디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 수율 차이하고 배합 차이 나오면은 그렇게 푸시면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요거 나온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이해 가셨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문제. 요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 자, 요거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 읽어보셨나요? 자, 요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자. 자, 우리요. 인건비는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일반 급여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됐어요.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뭐뭐 있었어? 처음 봐? 그럴 리 없을 텐데. 뭐, 첫 번째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만 쓸 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동의직이 동의직급을 초과해서 받는 그 금액. 그 내가 막 도깨비 얘기하면서 했었잖아. 아닌가? 도깨비 얘기는 안 했나? 어쨌든 그렇게 받는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상근 임원의 급여 중에 부당이익이 계산무인에 해당되는 금액이요. 맞죠? 그 다음에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이 받는 급여. 얘기했었지. 너희 읽기만 해라. 때린다 진짜로. 니들 자료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요거 제외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여는 원칙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되나 얘네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리요 지금 급여 쪽을 먼저 볼게요. 본사의 급여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자, 급여는 지금 총 지출액이 얼마예요? 5억 원이죠. 맞죠? 여기 보는 거야, 여기.
아시겠나요? 자, 그럼 급여는 5억 원이야. 자, 여기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금액 찾아보자. 자, 송금 인정 안 되는 금액은 없어요. 아까 세 가지 사유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맞죠? 그러면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5억 원) 이렇게 되고요. 이 5억 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임원의 급여 1억 5천, 그 다음에 사용인의 급여 3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본사의 상여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상여는요, 지금 총 얼마가 지출됐어? 2억 4천. 맞죠? 자, 2억 4천인데, 자,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금액 한번 보자. 자, 일단, 사용인이 쓰는 거, 즉, 직원이 쓰는 건요,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우리는 누구한테만 제재를 가한다고? 임원만 제재를 가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임원은요, 내규가 있으면 그 내규 초과해. 내규가 없으면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내규가 있네요. 이렇게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내규가 있잖아. 맞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물으세요. 선생님, 사용인도요 내규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송금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 임원밖에, 아니 그 법인세에 제재를 가하는 건 임원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내규가 있건 없건 법인세는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금액은요, 임원의 상여의 40% 초과액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원 쪽을 봅시다. 임원 쪽에 급여 중에 송금으로 인정된 급여는 얼마야? 1억 5천 다 인정됐지. 그러면 1억 5천에 400, 40%를 초과한다면 얘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0%가 얼마야? 6천만 원이죠. 맞죠? 그럼 6천만 원을 초과한 요 1천만 원. 얘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겠지.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우리 임원 거 6천만 원과 그 다음에 사용인 거 1억 7천이요. 요거는 인정이 돼서 2억 3천까지 송금으로 인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잘 봐. 단 건설본부의 인건비는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뭘로 처리한 거야?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비용 처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비용 중에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이 금액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세무조정 여기다 할게요. 얘 송금해서 나가 1천만 원. 그 다음에 상여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맞죠? 임직원한테 준 거니까. 요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본부 가볼게요. 자, 건설본부는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보자. 자, 건설본부의 급여요. 자, 우리가 지금 송금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와 인정을 안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번에 급여 특별한 사유 없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사유 없잖아. 그 다음에 사용인의 급여 세 가지 사유 없잖아.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억 원 중에 3억 원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써야겠다. 두 번째 상여금이요. 얘는 총 1억 8천을 지출했는데, 자, 이 중에 임원에 대한 거예요. 임원에 대한 거는 내규 초과액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안 되는 금액을 구해보면요. 자, 지금 보면은 임원의 급여가 얼마예요? 1억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1억 원에 내규에 적힌 40% 초과액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야? 4천만 원. 맞죠?
그러면 요거는 송금해서 요거를 초과하는 2천만 원은 송금해서 내보내야겠지. 그리고 나머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금액은 1억 6천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임원분이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인분이 1억 2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도 송금으로 내보내야 돼. 근데 얘 뭐로 처리돼 있어? 자산으로. 그러면 자, 일단 얘를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송금으로 바꿔야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바꾸는 첫 번째, 송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2천만 원 자산에서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송금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야, 너는 송금에 아니야. 아예 밖으로 나가. 자산에도 있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송금 불산입 2천만 원 상여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이중 세무조정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게 세무조정 나온 게 뭐야? 답은 4번인 거죠. 상여가 두 개로 합쳐진 거지. 3천만 원으로.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푸셔야 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뭔가 계산 과정이 복잡해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일용직의 인건비 계산 문제가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예시를 좀 내드릴게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 뭐 A씨가 있는데요. 이 A씨의 1급여가요. 1급여액이 만약에 40만 원이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덜렁 이것만 줘요. 이러한 경우 요렇게 낸다고. 해봐. 얼마가 돼? 자, 이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려면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1급여액 이게 얼마야? 40만 원. 그 다음에 이분 뭐 빼줘야 돼? 근로소득 공제 빼줘야지. 맞죠? 근데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액은 15만 원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얼마야? 25만 원. 맞죠? 자, 여기서 여기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의 세율을 곱해주는 거야. 자, 우리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 몇 퍼센트야? 6%죠. 안 외워? 6%야. 말했잖아. 일용 근로자 마침표 찍으라고. 그렇지? 그래서 6%지. 그러면 수업 시간 내에 가장 심한 욕이 C죠.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자, 여기 산출세액은요 25만 원에 6% 이렇게 하면 얘가 15,000원이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산출세액 내면 되냐? 아니야. 이거 해줘야지. 얘 해줘야지. 맞죠? 자, 여러분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몇 퍼센트? 아니, 빼는 건데 왜 곱하기로 써놨어?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요 55% 공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15,000원에 55% 하면은 8,250원이 공제가 돼요. 맞죠?
그러면 요거까지 빼면은 이제 원천징수할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사실 요 안에 더 있긴 한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6,750원 세금 납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20일 동안 근무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거기에 곱하기 20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일분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다. 이 양식은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때는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요 금액은 안 주더라도 요건 줘요. 55%다라고 줘요. 그러면 요거 구하신다면 55% 빼서 얘 내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양식 그대로 쫓아간 것 뿐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대비돼서 똑같이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 문제 얘기해보면 이건 아마 모의고사 때 있을 거야. 알았죠? 모의고사 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게 9월 달인가? 요런 문제 나와요. 요런 문제 나오고 실제 교재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문제 읽어봐봐. 자, 요 문제 보시면요.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구조 쭉 불러봐. 뭐 있어? 제일 위에. 양도가액이죠. 여기서 못 빼줘? 아니, 나 이걸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부르라고. 뭐 있어? 취득가액 빼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대비용 빼주잖아. 그럼 나오는 게 뭐야? 양도차익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출해 쓸게요. 얘 빼주죠. 그러면 나오는 게 양도소득금액이지. 자,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주죠. 그러면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 여기까지 배웠었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요. 양도가액 지금 얼마야? 5천만 원.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2천만 원. 양도비용은 500만 원.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 나와? 2,500만 원. 거기서 장특공제 몇 퍼센트 적용한대요? 20%. 그러면 여기서 20% 빼주니까 500만 원 빠지겠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요? 2천만 원. 자,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몇 퍼센트, 얼마 해줘요? 250만 원 해주잖아.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야? 1,750만 원. 맞죠? 그냥 칸채우기 문제잖아.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거 양도 차익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물어봤죠. 맞죠? 답은요 3번.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계산구조 괜히 그려드린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요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 양식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양식 괜히 그려드리는 게 아니야. 법인세도 진짜 많이 나와. 법인세 아,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법인세 보고 가자. 뭔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그건 어떻게 풀어? 약간 이런 눈빛이라서. 어디였지? 기부금 쪽 관련해서 이런 양식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고 하라고 그랬어요? 과세표준. 맞죠? 그러면 자, 우리 각 3년도 소득금의 계산 구조가 뭐였어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여기서 입금산입과 그 다음에 송금비산입 요거 더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과 입금비산입 빼줬었죠. 좀 간단하게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차가운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기부금 한도초과액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송금산 200 빼죠. 이렇게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잖아. 맞죠? 그리고 뭐 여기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잠깐만 줄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빼주죠. 뭐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그 다음에 소득공제 이렇게 빼주면은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잖아요. 지금 뭐 구하라고 한 거야? 얘 구하라고. 맞죠? 그러면 칸 채워보자.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얼마야? 2억 5천. 자, 그 다음에 입금사니까 송금비산입 이 얼마래요? 1억 원. 그 다음에 송금사니까 입금비산입 지금 7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 써줄게. 단위가 크니까. 그러면 2억 8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정기부금이라는 말은 사라졌는데 일단 기부금 한도초과액이라고 나왔잖아. 지정은 굳이 신경 안 써도. 그렇죠? 그럼 한도초과액이 지금 얼마래? 1,000만 원.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송금산입액은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요? 2억 9천. 그쵸? 자, 여기서 2월 결손금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300만 원. 마이너스 왜 쓴 거야, 근데? 자, 비과세 소득 300만 원. 그 다음에 자, 소득공제 200만 원. 이렇게 빼주면 과세 표준은 2억 8,500. 아마 2번에 있을 것 같긴 하다. 보기 순서상. 야, 이 정도 맞춰야지. 이거는 성실성의 문제 아니야. 맞죠? 저 위에서 배웠던 급여, 인건비 관련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양식만 외웠으면 그냥 칸 채우기 가능한 문제잖아. 맞죠? 이런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여기서 틀리면 떨어지는 거야. 사실 인건비 문제 맞추는 거 그거는 당락에 지장 없어요. 틀린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얘는 정말 요 양식 내가 꾸준히 외우라고 했었어요. 맞죠? 이건 외웠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풀어가는 문제다 라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화 강의 첫 시간은 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 몇 가지 문제